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메이커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이제 실무직에 있는 바디메이커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부터 약간 이제 앞으로 쭉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금 쉬운,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다가가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가리켜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인 지식은 얼마큼 있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의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숙련자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시작은 했는데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런 분들이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우선 해부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다들 뭐 이런 현장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직에서 일을 하면서 해부학 공부를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책으로 보통 이렇게 막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막 나 책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느리고 그 다음에 외우기도 힘들어요. 제일 큰 게 외우는 게 힘들어요. 외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게, 그리고 해봐 별거 아니다, 그리고 다 안 외워도 된다 라는 부분을 조금 명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면과 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면과 축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렇게 면과 축이 있죠. 이게 면과 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많아요. 이런 그림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축과 면을 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면과 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집에 A4 용지는 다 있으시죠? 이렇게 A4 용지는 다 있으신데 요거를 그냥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한번 뚫어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보시면 이게 면이 되는 거고 이게 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이 되는 거예요. 꽂힌 펜이 축이 되는 거고 이 넓은 A4 용지가 면이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두 개의 펜과 A4 용지가 강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꽂혔어. 만약에 축을 중심으로 볼게요. 축을 얘가 앞쪽에서 이렇게 꽂혔어. 앞쪽에서 이렇게 꽂혔어요. 이렇게 꽂혔으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못 움직이죠. 회전밖에 안 된다는 소리. 앞쪽에서 꽂으면. 그러니까 이걸 Z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보통 뭐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얘기도 하죠. 앞쪽에 관상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쪽에서 생긴 면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에요. 이렇게 못 움직이죠. 철판이 이렇게는 꽂혀 있으니까 절대 못 움직이고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자 다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꽂혔어. 위에서 꽂히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도는 거밖에 안 되죠. 위에서 꽂히면. 그럼 이거는 호리젠탈 플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평면 한마디로 회전의 움직임을 줄 수 있다.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회전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X축이라고 해요. 그거 뭐냐면 여기서 옆으로 꽂히는 아까 위에서 꽂히는 건 Y축이고 옆에서 꽂히는 건 X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 그러면 굽힘과 편 이 움직임밖에 안 일어나죠.
그쵸? 이렇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이스타 플랫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면과 그 다음에 세 개의 축을 이해하실 때는 굳이 내가 그림을 보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인체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우선은 A4 용지에 그냥 펜 하나 꽂고 움직임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인체에서 이런 움직임이 어디서 나타나지? 뭐 팔은 이렇게 벌리는데 이거는 그럼 무슨 면이지? 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면과 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관절 자유도라는 거예요. 혹시 그 관절 자유도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 자유도를 1, 2, 3으로 지칭을 해요. 관절의 자유도를 1, 2, 3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걸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냥 관절 자유도 1, 2, 3 하면은 그냥 높을수록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깨는 어떻게 돼요? 동작이 여러 방향으로 다 나오죠. 뭐 앞으로 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오는 관절. 그 관절이 자유도가 3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3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팔꿈치의 관절을 보든지 무릎의 관절을 봐요. 그러면 움직임이 굽힘, 편밖에 안 돼요. 그쵸? 물론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뭐 회전현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의 기전이 나타나지만 우리 쉽게 가자고요. 굽힘과 편밖에 안 돼. 그러면 자유도가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상이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절이 다치거나 할 때 얘가 더 많이 다치겠어요? 3짜리, 자유도 3짜리가 많이 다치겠어요? 그 다음에 자유도 1짜리가 많이 다칠까요? 당연히 자유도 3짜리가 많이 다치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쵸?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만큼 더 불안정하겠죠. 더 조금 움직이니까 그만큼 더 손상 확률이 낮다. 제가 이 자유도를 얘기를 드리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손상과 연관이 커요. 그리고 되게 쉽게 다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유도는 그냥 낮은 게 좀 더 단단하다, 안정적이다. 높을수록 조금 더 불안정성이 좀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유도의 얘기는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인체의 움직임 제가 지금 해부학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해부학에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인체의 움직임이죠, 움직임. 내가 손을 어떻게 드는지, 앞으로 드는지, 뒤로 드는지, 뭐 내리는지, 올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다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자, 플렉션, 그다음에 익스텐션. 자, 이 플렉션과 익스텐션, 굽힘과 펴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팔꿈치를 굽혔어. 그럼 이거는 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서부터 폈어. 그럼 익스텐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 말고도 어덕션, 그 다음에 에비덕션, 뭐 어브덕션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비덕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요 두 가지. 요거는 우리가 팔 벌려뛰기를 해. 하나 하면서 팔을 벌렸어. 그건 에비덕션이야. 그 다음에 둘 하면서 팔을 내렸어. 그러면 어덕션이야. 이렇게 내가 팔을 벌려고 이제 좁히는 그런 동작이 나타날 때 에비덕션, 그 다음에 어덕션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자,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내가 중심선에 가까운 거 이거를 메디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먼 거 이거를 레터럴이라고 해요. 바깥. 이게 안이고 이게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과 바깥도 메디알, 레터럴. 근데 내 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몸에 가깝다. 그러면 이거를 또 프록시말이라고 해. 그리고 멀다. 이걸 디스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용어를 설명드렸어요. 이러한 용어는 사실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가리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의 이름에도 이런 용어가 들어있어요. 뭐 레터럴 레이즈 같은 거 있죠. 레이즈는 올리다고 레터럴은 바깥쪽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레터럴 레이즈가 우리 어깨 운동이란 말이에요. 팔을 바깥쪽으로 올리면 돼. 이게 레터럴 레이즈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에도 이런 인체 움직임의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 이런 거는 운동을 가리키면서 혹은 내가 운동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요거는 뭐지 하고 한 번씩 찾아서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깊게 다가오거나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방금은 이런 움직임 말고도, 이거는 우리 관절에 대한 움직임이죠. 근데 이런 움직임 말고 날개뼈만의 독특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이 한 가지의 움직임을 건너뛰고 공부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손바닥을 예를 들게요. 얘를 엄지로 위로 올리는 걸 요걸 편이라고 해요. 요걸에 대한 편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개념. 그리고 얘를 밑으로 내린다. 척골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는 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것도 내가 손의 움직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얘기했죠. 날개뼈. 스카풀라라고 하죠. 얘는 그냥 일반 관절의 움직임과 조금 다른, 자, 엘리베이션, 그리고 디프레션,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 그 다음에 리트렉션, 렉션, 드렉션, 그 다음에 업, 월드, 로테이션, 그 다음에 다운, 월드, 로테이션. 요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스카플라는 이런 움직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션, 거상이라고 하고, 날개뼈가 이렇게 양쪽에 붙어 있잖아요. 날개뼈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요거는 엘리베이션이야.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디프레션. 그리고 얘가 가운데로 모인다. 얘는 리트렉션. 근데 얘가 바깥으로 빠진다. 이렇게 빠진다. 이거는 프로트랙션. 그리고 요 하각이 이렇게 위쪽으로 회전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회전한다. 이거는 어벌드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상방 회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회전한다. 이거는 다운워드 로테이션.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외워 두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해부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롱부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브레비스. 자, 요거. 자, 자주 나오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페로니우스 롱구스, 페로니우스 브레비스. 이게 뭐냐면, 롱구스란 단어 자체는 장이란 뜻이에요. 브레비스란 단어 자체는 단이란 뜻이고, 장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을 공부할 때도 무조건 책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책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운동을 막 가리켜. 이 근육은 뭐를 쓰지? 근데 근육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뭐가 앞쪽에 대가 붙어 있어. 큰이잖아. 그러면 메이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메이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비하는 게 마이너야. 이렇게 메이저와 마이너.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가슴, 대흉근이잖아요. 그러면 팩토랄리스 메이저. 그럼 이 안에는 게 뭐예요? 소흉근이죠. 그거는 팩토랄리스 마이너. 이렇게 규칙들이 붙은 게 몇 가지의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원근, 소원근도 있죠. 그럼 뭐겠어? 대원근. 어쨌든 메이저가 붙을 거 아니야. 그리고 소원근. 어쨌든 마이너가 붙을 거 아니야. 여기서 테레스만 외우면 돼요. 테레스만 외우면 그러면 테레스 메이저, 대원근이죠. 테레스 마이너, 소원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박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작정 외운다? 그럼 100% 까먹어요. 현장직에 오래 있던 사람들도 까먹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까먹었죠. 앞에 다 외웠어. 까먹어서 다음에 또 앞으로 돌아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조금 쉽게 하나하나씩 조금 적응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요거 말고도 자, 슈프라 그리고 인프라. 이 슈프라라는 단어 그리고 이 인프라라는 단어, 얘는 위를 뜻하고요. 위쪽을 뜻해, 위를. 그리고 얘는 아래를 뜻해요, 아래. 그래서 이 슈프라라는 단어는 극상근 얘기할 때 있죠. 우리 슈프라 스피니터스. 그걸 극상근, 위쪽에 있는 근육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날개뼈 극이라는 거는 이 날개뼈에 있는 이 뼈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게 이 극을 기준점으로 위쪽에 있는 거를 극상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기준점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걸 극하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럴 때 이 슈프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위쪽에 있으니까. 인프라는 단어를 쓴다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서 이것도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거는 팁인데, 우리가 흔히 뭐 의사 진찰을 본다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본다든지 뭐 이런 단어 써 있어요. FX, 그다음에 뭐 OP, 그다음에 뭐 뭐뭐뭐 모르겠어. 뭐 영어로 샬라샬라 하고 뒤에 TIS 뭐 이런 단어가 붙어 있다. 이런 단어가 붙어 있으면 요 뒤에 TIS가 붙어 있는 거는 거의 염증과 관련된 뭐 모모염, 관절염, 그다음에 뭐 아무튼 무슨 낭염, 그럴 때 이 뒤에 TIS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염증과 관련된 뒤쪽의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FX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되게 종종 볼 수 있는 약어인데, 이게 뭐냐면 플렉처예요. 골절이라는 뜻이야. 골절. 골절이 났다라는 뜻이고요. 이 OP라는 건 알고 있죠? 오퍼레이션. 수술이에요. 수술이라는 단어고, 이런 의학적 용어가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의 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만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거를 회원이 이렇게 나한테 줬어. 이렇대요. 근데 그런 걸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선은 보시고 대충 눈에 띄는 거 몇 가지 캐치하신 다음에 그거 몇 가지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분명히 의사 선생님께서 회원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하기 전에 히스토리를 먼저 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먼저 듣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 추리를 해서 그 다음에 팩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이제 안전한 수업이 될 수 있죠. 다치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용어 중에 줄인 거 굉장히 많아요. GCN이라는 것도 줄여요. 근데 이거는 알고 있는 단어예요. GCN이라고 줄이는데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이 GCN이라는 단어가. 근데 들어보니까 게스트롱네미우스야. 게스트롱네미우스를 GCN 이렇게 쓰시더라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GCN. 그쵸? UCN 뭐 티어 뭐 되게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게스트롱네미우스예요. 그냥. 예. 그냥 비복근이다. 비복근에 대한 뭐 게스트롱네미우스를 다 쓰기 귀찮으니까, 혹은 조금 쉽게 한 번에 보기 위해서 GCN이라는 단어를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런 그 해부학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번 강의 다음부터는 해부학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해부학에서 얘기를 해봤자 시간만 더 보낼 뿐이고, 제가 지금 처음 강의 때 이렇게 해부학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특히 처음 현장에 적응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근데 너무 효율이 없게 공부를 하셔. 다. 효율도 안 생기고 공부도 했는데 뒤돌아가면 까먹고 그러면 공부하느니 안 하는 게 나아요. 놀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놀면서 내가 운동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협박을 습득하는 게 머릿속에 더 많이 남고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발목은 우리가 우선 뼈를 볼 건데 사실 발목 뼈가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막 한 번에 이렇게 큰 뼈로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뼈들이 아니에요. 거기 움직임도 되게 복잡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릴 건 되게 쉽게,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공부했을 때, 발목을 공부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를 한번 얘기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딱 보이시죠? 뭐가 많죠? 뭐 티비아, 탈루스, 나비큘러, 피블라, 뭐 칼케니우스, 그다음에 타사, 메타타사, 큐네이폼, 뭐 탈루스, 뭐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를 초반에 공부할 때는 외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뼈인데 외우기가 힘들어. 특히 우리가 제일 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뼈들이 뭐죠? 이 탈루스, 나비큘러, 그 다음에 칼케니우스, 그 다음에 큐네이폼, 그 다음에 큐보이드, 이런 뼈 구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이거를 공부할 때 정말 안 외워졌어. 탈루스래. 근데 다 T가 3개 들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거는 앞 글자만 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내가 그냥 뒤를 맞춘 거야. 껴서. 근데 이거 뭐 어거지로 생각해도 돼. 내가 공부한 방식이니까. 자, C, 그러니까 나 대학생 때요. 대학생 때 여자친구 없을 때. 자, CC는 토나와 C, 그러니까 욕을 했어요. 뒤에 C, 이거 그거 그 욕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저는 막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C는 토나와, 그러니까 뒤에는 욕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웠더니 제가 지금까지도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 나 발목을 매번 해보고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 전 해보고 이렇게 외워요. 쉽게. 그래서 여기서 좀 맞추면 돼. 예를 들어서 뭐 C, 칼테니우스, 이게 뭐예요? 종골, 뒤꿈치 뼈잖아요. 그쵸? 뒤에 보이죠? 칼케니우스. 그 다음에 C, 큐보이드, 입방골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는, 나비큘러, 설상골. 저기 나비큘러 써있죠, 여기. 여기 봐봐요, 여기 나비큘러 있죠, 여기에. 그리고 는, T, 탈루스, 거골이란 뼈고요. 토나와 이거죠. 그리고 이거 C는 이제 큐네이폼.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나중에 가서도 생각나실 거예요. 분명히 생각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외웠고, 그래서 뼈를 크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다음에 있는 뼈는 그 위에 붙어있는 뼈 뭐예요? 그 위에 붙어있는 뼈 피불라, 비골이랑 티비아 위에 붙어있는 거예요. 아래쪽 뭐 있어요? 그냥 중간 메타타살이라는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멀리는 발가락 뼈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발에 대한 뼈는 끝이에요. 또 발에 대한 뼈는 끝이시고, 자, 그 다음에 인대죠. 인대인데 인대도 참 진짜 이거 뭔가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더럽게 많고 어떻게 뭘 봐야 돼? 이거 바깥쪽이에요. 뭘 봐야 돼?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외워야 될지도 몰라요. 저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뭐만 설명할 거냐면, 자, 뭐만 설명할 거냐면 ATFL 요거, 그 다음에 CFL 요거, 그 다음에 델토이드
자, 요거만 설명할 거야. 제가 왜 이것만 설명하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요거 말고, ATFL이 하나 더 있어요, 얘. ATFL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왜 하나 더 있냐면, 이 약어잖아요, 약어. 풀어 쓰면은 부위가 달라. 근데, 약어로 하다 보니까, ATFL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얘야, 얘. 얘가 좀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바깥쪽 손상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타나. ATFL이. 이게 뭐냐? 안터리얼 써야 되나요? 엔터리얼, 그 다음에 탈로, 그 다음에 피블라, 리가멘트. 이렇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엔테리얼이 뭐예요? 앞쪽이잖아, 전. 그럼 이거의 반대가 뭐야? 포스테리얼, 후. 여기 있죠? 여기 앞에 보면은 화면 안에 후 써있는 게 포스테리얼이고, 전 써있는 게 엔테리얼이야. 발 등 쪽이, 도살이라고 얘기하고, 도자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발바닥 쪽이 프렌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위아래, 발등, 발바닥,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해석은 쉬워요. 근데 갑자기 일로 왜 갔지? 아무튼 간에, 이 안테리얼은 전이죠. 전, 거골이야. 비골이죠. 인대예요. 그러면 합쳐봐. 전겁이 인대지. 전겁이 인대요. 전겁이 인대. 이게 ATFL. 아마 ATFL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ATFL의 단어는 지금도 많이 듣고 누가 당했대, 누가 다쳤대, 그럼 거의 다 ATFL이야. 모두 다가 아니고 거의 다예요. 대부분. 음. 그래서 ATF라는 단어를 많이 알아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ATF의 여기 전겁이인데 여기 있죠. 요거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CFL. C 보니까 딱 뭐야? 아까 뭐 생각났어요? 제가 CC는 뭐 할 때 이 C는 맨 위에 있는 C. 칼케니우스예요. 종골, 뒤꿈치뼈라고 얘기하죠. 뒤꿈치와 비골뼈가 연결해주는 인대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요거. 요거예요, 요거. 연결해준다. 그리고 이게 바깥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거 먼저 보세요. 딴 거 보지 마. 딴 거 보지 말고 요거 먼저 봐. 다른 건 나중에 공부하면 되잖아. 그리고 요거는 안쪽 중에 여기 삼각인데 보여요? 요거 삼각인데 델토이드 리가멘트. 우리 삼각근을 델토이드 머슬이라고 하죠. 똑같이 델토이드 리가멘트예요. 그냥 삼각인대는. 그래서 요 삼각인대가 중요하다. 안쪽 손상되면 이 삼각인대가 대부분 많이 손상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인대도 패스. 자, 인대도 패스. 자, 그 다음에 인대도 패스했고, 자, 봐봐. 그리고 이제 약간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 왜 보이죠? 리가멘트, 텐던.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리가멘트가 뭐야? 보통 리가멘트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 리가멘트예요. 인대잖아, 인대. 그럼 텐던은 뭐야? 얘는 건이잖아요.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리가멘트는 뼈랑 뼈를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뼈랑 뼈를 연결해 주는 게 리가멘트예요. 리가멘트. 인대예요, 인대. 인대고 내 근육,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이랑 뼈랑 연결해 주는 걸 텐던이라고 얘기를 해. 건. 오케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리가멘트는 인대고 그다음에 텐던은 건인데 리가멘트는 뼈와 뼈를 연결, 그리고 건은
근육과 뼈를 연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손상에서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리가멘트가 다쳤어. 인대가 다쳤다고. 그러면 스트레인을 쓸까요? 스프레인을 쓸까요? 용어예요. 손상, 좌상, 뭐 염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치면 뭐 발목 염좌, 무슨 좌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어떤 걸 쓸까요? 보시면 이 스프레인이라는 게 이 인대가 다쳤을 때 쓰는 용어예요. 스프레인. 이 스프레인이 인대가 다쳤을 때 스프레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뭐 인벌전 스프레인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발목 접질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발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질려. 그때 스프레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벌전 스프레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스프레인은 인대가 다쳤을 때 쓰는 용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라고 썼는데 뒤에 스프레인이 있어. 인대 다쳤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럼 뭐겠어? 텐던이 다치면 자연스럽게 무슨 단어를 써요? 텐던 다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이 스트레인. 여기 써 있는 스트레인이 좌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다쳤을 때, 뭐 우리가 그 스포츠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누구 선수 뭐 무슨 근육 좌상, 햄스트링 좌상, 뭐 이런 그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스트레인 단어를 써. 그래서 뭐뭐뭐 스트레인이 써 있어. 아, 그러면 얘 근육 다쳤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이 기본적인 손상을 이제 판별할 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스트레인과 스프레인은 많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리가멘트와 텐던에 연결시켜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자, 이제 봐봐. 제가 말했던 인벌전 스프레인이야. 써있죠? 이게 인벌전 스프레인. 인벌전 스프레인이 저 그림과 같이 저렇게 바깥쪽으로 접질렀을 때 제일 많이 다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술 취한 사람도 다치고요. 그냥 걸어가다가 앞에 핸드폰 보다 구덩이에 빠져도 다치고요. 그 다음에 괜히 그냥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자빠졌는데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점프 뛰어서 착지했는데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인벌전 스프레이는 발목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손상도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손상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손상을 얘기하기 전에 보통 이런 단어가 있어요. 티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럽처라는 단어가 있어. 이 티어라는 단어와 럽처라는 단어 구분되시나요? 이 티어는 찢어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찢어짐, 찢김, 찢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럽처는 파열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찢어짐은 뭐 이만큼 찢어짐, 이만큼 찢어짐, 완전 찢어짐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파열은 요만큼 파열, 이만큼 파열보다는 완벽하게 파열된 거를 대부분 얘기를 해요. 떨어진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는 보통 그레이드를 나누고, 그래서 부분 손상, 부분 찢어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가장 흔한 발목 손상이다. 그렇다면 왜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그러실 것 같나요? 왜 가장 흔한 발목 손상일 것 같나요? 그냥 어떻게 걷다 보니까 어떻게 접질려서? 내가 원체 발목이 약해서? 근데 회원님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원래 발목이 약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회원님들이 한쪽을 되게 많이 접질리시죠? 접질련 쪽 계속 접질리잖아요. 네.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확 접질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한쪽을 많이 접질리시지. 그거는
인대 느슨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절 전체에 약간 유연함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른 결함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건강한 쪽보다는 조금 음, 약한 쪽일 거예요. 부족한 쪽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왜 가장 흔한 발목 손상이 이 형태의 인벌전 스프레인이 제일 많냐면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경골 비골 있죠. 바깥쪽 복숭아뼈가 안쪽 복숭아뼈보다 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발이야. 내가 더 길다며 얘가. 그럼 이쪽으로 꺾일 수 있는 부분을 막잖아. 이게 이유고요. 첫 번째. 비골이 더 길다. 비골이 좀 더 길어서 바깥쪽 복숭아뼈가 좀 더 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인대가 구조적으로 우리 아까 인대 봤죠? 거기서 내가 안쪽 인대에서 중요한 거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 뭐예요? 삼각형. 삼각인대잖아요. 삼각인대. 삼각인대가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의 인대보다 단단해요. 더. 그래서 그럼 구조물이 더 단단하다는 건 뭐야? 그쪽을 좀 더 꽉 잡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힘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이려는, 발이 있으면 이렇게 꺾이려는 힘에 대해서 이 삼각인대가 더 저항을 많이 한다는 소리지. 너 가지마 하고 뼈를 더 붙잡고 있는다는 소리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바깥쪽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너 꽉 잡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덜 잡을게 하고 바깥쪽이 좀 더 느슨한 소리예요. 그렇다고 얘가 그냥 막 팍팍 놔버리는 애들은 아니에요. 놔버리는 애들은 아니고, 그만큼 안쪽보다는 조금 더 구조상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으로 좀 더 많이 꺾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대 손상, 그치, 삼각인대 맞아요.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 삼각인대. 어, 아까 세모 그렸죠? 삼각형. 그거 보고 말씀하신 거죠? 아무튼, 그, 누군가 발목을 한번 다쳤는데, 지속적으로 거기가 계속 다친대요. 그러면, 그쪽 인대가 많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대는 느슨해지면, 100%다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죠,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보강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목을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정성 운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것도 루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재활 운동을 한다, 뭐 다른 보강 운동을 한다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M, 두 번째 S, 세 번째 S, 이렇게 맞나요? MSS. 어, M은 뭐냐면 모빌리티야. 모빌리티. 모빌리티. 가동성. 가동성이라고 하면 뭘까요? 가동성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잖아. 우리가 관절의 움직임을 뭐라고 그래요? ROM이라고 하잖아요. ROM. R, O, M. 이런 걸 조금 RO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ROM 다 들어보셨죠?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레인지 오브 모션. 이렇게 유식하게 레인지 오브 모션, 렌지 오브 모션. 그렇지. 이렇게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 얘는 스테빌리티. 스테빌리티. 맞나요? 스테빌리티. 얘는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렝스. 스트렝스는 뭐예요? 얘는 힘이죠, 힘. 근육의 힘. 근육의 힘인데, 이 세 가지는, 어떤 보강 운동을 할 때나, 그다음에 어떤 운동을 대입할 때 가장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회원할 때 운동을 가리킬 때, 내가 운동을 할 때 너무 필수라고 생각해요. 나 힘세. 근데 안정성이 떨어져. 다출혈률 높죠. 나 안정성 좋아. 근데 가동성이 안 나와. 움직임이 안 나와.
내 각도가 다 안 나온다고. 그러면 각도가 다 안 나온다며요. 각도가 다 안 나오면 그 각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관절의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쵸? 그게 이제 뭐 보상적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나타나면 어떻게 돼? 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조금씩 관절이 이상이 틀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어때?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당연히 떨어질 테고, 안정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근력이, 내가 최대 가동성과 최대 안정성, 근육이 원래 형태로 있을 때 제일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을 발휘하는 부분도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이 돼? 손상이랑 연결이 돼. 손상. 다친다고. 이 세 가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 화이트보드가 잘 안 보여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크게 쓸게요. 아, 제가 이게 글씨를 한번 잘 써볼까요? 네, 글씨 한번 제가 잘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 빌, 리, 티. 얘는 설명할 때 그러면 저를 크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괜찮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모빌리티. 자, 두 번째, 얘는 그러면 조금 작게 써도 되겠죠? 자, 스테빌리티. 자, 세 번째는, 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스트렝스. 이렇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운동을 대입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 여기에 콕 박아놔야 돼. 어떤 운동을 가리키든 누구를 가리키든 사람이라면 이거 해당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끔 스포츠 선수 중에 진짜 이런 건 너무 뛰어난데 가끔 이게 안 좋은 분들이 있어. 모빌리티가. 스포츠 선수 중에. 제가 이제 수영 선수, 그다음에 뭐 육상 선수, 배드민턴 선수, 이런 선수들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선수 트레이닝을 할 때 보면은 요런 안정성과 스트렝스는 너무 좋아. 막 피크 토크 같은 거, 막 최대 힘 근력이 너무 높은 선수들이 있는데, 근데 모빌리티는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그런 선수들은요 잠재적으로 부상 위험이 다분한 선수들이에요. 근육의 길이가 짧다든지, 근육의 길이가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근육의 길이가 짧으면 어, 그 각도에 대한 움직임도 줄어들겠죠. 근육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어느 큰 충격 혹은 영양분이 조금 모자르다 할 때는 쥐가 나거나 혹은 다칠 확률이 높죠. 그래, 모빌리티 부족해서 다쳤어. 뭐 근육이 손상을 입었대. 그럼 아까 뭐랬어? 근육이 손상 입으면 스프레인, no, 스트레인, 좌상, 그치? 스트레인이야, 스트레인인데 근육이 손상을 입었대. 그럼 걔 뭐 해야 돼? 재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무조건 좋다고, 너 대단한데, 너 정말 운동 잘하는데 라고 할 수 없어요. 특히 선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얘는 아로에, 얘는 안정성, 그리고 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관절, 가동성. RM을 제가 조금 더 폼나게 말을 하면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했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진짜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고 표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프로그램 구성을 다 할 수 있어. 여기서 팁을 드리면 여기서 모빌리티 운동을 먼저 짜는 거야. 운동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칭 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비복근을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모빌리티 운동. 그 다음에 뭐 다른 짧은 근육을 늘려준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먼저 초반에 먼저 짜고, 그 다음에 다음 안정성. 내가 어떤 그 판 위에 처음에 두 눈을 다 뜨고 올라가는 거야. 너무 잘해. 그러면 한쪽 발 들어. 너무 잘해. 한쪽 눈 감아. 얘도 잘해. 두 쪽 눈 감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정성의 운동을 짜주고요. 그 다음에 힘, 스트렝스야. 스트렝스는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웨이트죠, 웨이트. 웨이트를 한다든지, 뭐, 밴드 운동을 한다든지, 소도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짜주면 돼요. 그러면 벌써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 하나가 구성이 된 거야. 이거를 회원한테 그냥 우리가 수업하는 거 말고 이런 걸 보강 운동으로 해가지고 조금 회원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거 보강 운동으로 짜가지고 회원한테 줘봐. 회원 안 좋아할까요? 미친 듯이 좋아해요. 거의 뭐 신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거의 뭐 맹신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체계적인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같잖아요. 체계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토대로 조금 많이 회원님한테 해주시면 내가 관리받는 느낌이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1대1로 해가지고 자, 내가 운동 가르쳐 줄게요 했어요. 가르쳐 줄게 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이거 보강 운동으로 신경 쓰면 몸 더 좋아질 거예요. 안 좋은 부분 체크해서 몸 더 좋아질 거여서 이렇게 짜줬어. 지금 싫습니까? 좋죠? 네, 좋죠. 네. 어떻게 요거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지금 이거는 아까 그 손상 중에 바깥쪽을 접지르게 되면 뭐가 되냐면 ATFL이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CFL, 그 다음에 PTFL 이란 이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의 근육이 많은 손상을 입어요. 여기 그림 나와 있죠. ATFL 동그라미 쳐져 있고 뭐 CFL 있고 PTFL 있잖아. 이 세 가지가 손상을 굉장히 많이 입는다고. 이 세 가지의 손상을 굉장히 많이 입는데 이 손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이게 인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인대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관절의 인대를 테스트하는 게 스페셜 테스트라는 거야. 이 스페셜 테스트인데 스페셜 테스트인데 이거 안 보여도 돼요. 이건 그냥 들으세요. 스페셜 테스트인데 이 ATFL 그 다음에 이 CFL, PTFL 손상이 많다 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스페셜 테스트를 배웠어. 안테리얼 드로우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 잠깐 보시고. 자, 안테리얼 드로우 테스트라는 게 있어. 안테리얼. 내가 아까 안테리얼 뭐라고 그랬어요? 안테리얼 뭐지? 봐봐. 엄청 등장하죠.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용어는 미친 듯이 등장해. 그래서 움직임을 먼저 외우라고. 안테리얼, 메디얼, 뭐 포스테리얼, 뭐 레터럴 이런 움직임을 먼저 외워. 그러면 해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또 얘기하고 왔죠? 그렇죠? 자, 안테리얼 내가 뭐랬어? 그렇지. 전이야 전. 전. 안테리얼 드로우 테스트예요. 자, 안테리얼 드로우 테스트인데 이 안테리얼 드로우 테스트가 뭐냐면 전방으로 이 관절을 당기는 테스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전방으로 발목을 당겨. 여기 그
그림 좀 볼까요? 이게 우측 아래 보면은 발 잡고 저렇게 당기는 거 있죠? 근데 저렇게 죽어도 숙련자 아니면 저렇게 테스트 못 합니다. 저렇게 테스트했다가는 망해요, 망해. 저거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테스트만 한번 쫙 모아서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을 거고, 우선은 지금은 조금 초보자를 위한 부분이니까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는 저렇게 발목을 잡고 앞으로 당기는 테스트예요. 위에 경골 쪽을 고정시키고 당기는 테스트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다친 상태잖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다친 상태인데, 다친 상태에서 이 안테리얼 드로 테스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스펠 테스트 하지 마세요. 내가 배웠다고 회원이 이게 다쳤대요. 다쳤대요. 다쳤는데, 근데 얘 테스트 한답시고 안테리얼 드로 테스트를 막 해. 그러면 어디에 저항을 더 많이 가겠어요? 요 ATFL 다친 부분에 저항을 더 주는 거야. 그럼 나 손상이 조금 났어. 요만큼 찢어졌어. 근데 얘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내가 맞나? 더해. 맞나? 더해. 이거 맞나? 더해. 그럼 이만큼 찢었던 게 이만큼이 된다고. 그만큼 되면은 봐봐, 그만큼 됐어. 그만큼 되면은 테스트를 한답시고 더 아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페럴 테스트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얘를 굳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얘는 거의 없어요.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처음 운동 시작하기 전에 저는 조금 발목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거를 할 때 한쪽 발목만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회원들이 있죠. 그런 회원들이 있으면 그런 회원들한테만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 넘기지 마세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건측은 건강한 쪽과 환측, 조금 더 안 좋은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조금 더 딸깍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딸깍거리는 느낌 자체가 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그걸 참고하고 그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그림처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발을 감싸줘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특히 뒤에 뒤꿈치뼈, 종골뼈를 손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거골과 그 다음에 종골뼈가 이렇게 잡아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에 있어서 잘못하시게 되면 발목이 안정적인 각도에 있을 때 이런 편안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조금 더 돌시플렉션, 이제 발등 쪽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이 굽혀진다든지, 혹은 얘가 좀 더 발바닥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숙여진다든지 하면 정확한 테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 테스트 후에 그 다음에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손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스페어 테스트는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손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 얘기할 건 뭐냐면, 음, 우리 보시면 발의 바깥쪽 얘기했잖아요, 전에. 이게 발의 안쪽이야. 이벌전 스프레인이라고 해서 발의 안쪽이 다친 경우. 그러면 안쪽이라면 내가 안쪽에 뭐 있다 그랬어요? 자, 안쪽에 뭐 있다 그랬죠? 삼각인대 있다 그랬죠. 이 삼각인대가 다치는 경우예요. 근데 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하는 이 이벌전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인벌전은 안쪽으로 이렇게 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고,
이 버전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야. 이렇게 형태인데 사실 이 이벌전 스프레이는 아까 스프레이는 뭐예요? 스프레이는 인대 다치는 게 스프레이죠. 이 이벌전 스프레이는 굉장히 손상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손상이 됐다 그러면 이 삼각인대만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위쪽에 뼈도 골절될 확률이 있고요. 그 옆에 경골, 비골 이쪽이 다 부러질 확률이 있어요. 그만큼 단단한 인대이기 때문에 보통 제일 많이 손상되는 게 우리 스포츠 경기, 축구 경기 같은 거 있죠. 근데 누가 공을 막 몰고 막 가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태클 들어오잖아요. 태클 들어올 때 안쪽에 팍 받쳤어. 그때 손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쪽 삼각인대 쪽에 아프대, 부어, 막 이렇게 점점 부어올라. 그리고 되게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하는데 약간 각도가 이상해. 그러면 만지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만지지 마세요. 그게 만지게 되면 큰일 나요. 만지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고정만 살짝 시켜주시고 많이 안 흔들리게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으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내가 뭐 한답시고 막 뭔가를 막 하면 안 돼요. 특히 손상됐을 때는 절대 뭔가를 트레이너예요. 저희 의사 아닙니다.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를 최대한 더 2차적인 손상이 안 나게끔 최대한 잘 보존하고 최대한 잘 해주신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잘 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병원 가시면 돼요. 거기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거기서 2차적인 손상이 나면 당연히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이렇게 이벌전 스프레인이 다쳤을 때는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인벌전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부상이겠구나 로 예측을 하고 한번 그런 시선으로 봐보세요. 그랬을 때 발을 디딜 수 있는지 혹은 뭐 엄지발가락이 움직이는지 혹은 지금 잡고 있는 쪽에 만약에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어서 다쳤어. 그러면 이 사람이 경련이 살짝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우선은 표면을 좀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을 해보시고 그런 표면이 눈에 보인다. 그러시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응급차 부르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손상은 뭐 경골, 비골도 같이 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음, 안쪽 삼각인대 있잖아요. 안쪽 삼각인대랑 아까 인벌전 스프레인에서 CFL이라는 게 같이 다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CFL이라는 게 같이 다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CFL과 삼각인대 쪽의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보시면 탈라 틸트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디를 잡고 테스트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골을 잡아요. 뒤꿈치 뼈를 잡아요. 근데 이거는 뒤꿈치 뼈에 직접적인 움직임을 주는 거야. 뒤꿈치 뼈에 직접적인 움직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스트하면 어려워요. 쉽게 테스트가 안 돼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발바닥을요. 여기 우리 전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발바닥을 이렇게 받쳐놔야 돼. 발바닥을 받치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종골을 이렇게 감싸줘야 돼. 뒤꿈치뼈를 이렇게 감싸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완과 같이 움직여줘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능하고 양쪽 건축과 환측을 비교해 볼 거잖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내가 손가락 힘만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정확한 테스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과 같이 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실 때는 전환으로 전체적으로 다 감싸주시고 발 올려놓은 쪽을 좀 이렇게 돌스플래션 배측 굴곡 쪽으로 발을 이렇게 좀 당겨 놓고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심하셔서 테스트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아마 유튜브 같은데 이런 테스트 영상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 마찬가지로 이 탈라 틸트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손상이 있는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스페셜 테스트는 되게 좋은 테스트이기도 해요. 학문적으로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느슨함을 알아볼 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손상도를 알아볼 때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큼 안정성이 떨어지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손상도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겠죠. 이게 아니라 얘가 얼만큼 여기에 안정성이 떨어지느냐, 얼마큼 덜 커덕거리느냐, 그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지 않을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났을 때는 절대적으로 테스트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친구들이나 뭐 유튜브 보시고 친구들끼리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에 한 번 더 이제 회원님께 비밀스럽게 여쭤보시고 테스트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까지만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많이 하시면 인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많이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벌전 스프레인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발목 그 구조적인 손상 중에는 이 앵클 스트레스 플렉처라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내가 플렉처 그 FX 플렉처, 이 플렉처 뭐라고 했죠? 플렉처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플렉처가 뭐냐면 플렉처가 뭐냐면 플렉처 골절이 골절이래. 골절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쵸? 뼈 부러진 거잖아요. 뼈 부러진 거. 뼈가 부러졌대. 그걸 플렉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스트레스가 붙어 있어. 이건 뭐냐면 이것도 골절이에요. 근데 피로골절이라고 보면 돼. 피로골절은 사실상 되게 경미한 피로골절은 엑스레이 상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플렉처는 뭐야?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스트레스 플렉스는 반복적인 여러 가지의 뭐 자극을 줬을 때 내가 점프를 계속 뛰어 한 발로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피로도나 반복적인 외상, 바깥쪽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이 스트레스 플렉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실금같이 살짝 이렇게 보여요, 엑스레이. 보통 이제 새끼발가락 쪽이나 혹은 이 경골 쪽 있죠? 티비아라고 하잖아요. 이 경골 쪽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점프 운동, 제가 이건 실제로 스트레스 플렉처를 겪었어요. 제가 최대 입시 운동을 할 때 높이뛰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한 발로 뛰는 동작이잖아요. 높이뛰기가. 그걸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 불편함이 커지고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안 나와. 뭐야 이거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염제 먹고 좀 쉬었더니 얘는 좀 쉬면 괜찮아져요. 좀 쉬었더니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발을 바꿔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시고, 그리고 회원들 중에도 이렇게 운동을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쪽 이제 새끼발가락 쪽 경골 쪽 계속 불편하대. 그리고 뭐 엑스레이 찍었는데 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 조금 충분한 휴식을 줘보세요. 회원님한테 조금 쉬어보시겠어요? 솔직히 발 안 쓰는 운동 해도 되잖아요. 상체 위주의 운동, 상체 위주의 운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회원님이 뭐 난 다이어트래. 그럼 러닝머신 하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그 자극이 가잖아. 자전거 조금 타게 해보세요. 러닝머신 말고.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걔가 조금 쉴 수 있게끔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있으신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지금 다음으로 제가 부정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부정렬에 대한 부분은, 어, 뒤에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남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정렬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이제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이제 조금 더 좋은, 어, 환경으로 좀 더 나은 강의를 드릴 텐데, 그때는, 여기서 못한 부분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정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부정렬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정렬의 정의가 있습니다. 부정렬, 열인가? 부정렬의 정의가 있는데 이 부정렬이 뭐냐면 첫 번째가 조직의 질감 변화예요. 두 번째가 발적이고요. 세 번째가 부종, 네 번째가 비대칭. 요 네 가지가 부정렬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 질감의 변화가 뭐예요? 내가 이 근육을 만졌는데 뭔가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 발적. 그쪽 부위가 되게 이상하게 퍼렇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 색깔이 다른 쪽이랑 달라. 부종. 그걸 부어올라. 비대칭. 양쪽을 비교해 봤는데 괜찮은 쪽보다 반대쪽이 뭔가 되게 좀 틀어져 있어.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정렬이 잘못됐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부정렬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첫 번째로 평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여기 평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평발이신 분들 되게 많죠. 보통 평발이신 분들 많고, 이 평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정상 아치 있잖아요. 정상 아치가 한 1.5cm에서 1.8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한 1.5cm에서 1.8cm 정도. 아치, 내측 종아치라고 하죠. 여기 PPT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요 노멀 아치라고 써 있죠. 요 아치가 정상 아치라고 하는데 바닥면부터 내측 종아치까지의 그 거리 길이가 1.5에서 1.8cm 정도가 정상이다. 그거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평발이다. 즉 바닥면과 가까워진다. 바닥면과 발바닥이 가까워진다. 안쪽 발바닥이 가까워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 평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강직성과 유연성. 강직성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운동으로 평발을 조금 개선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봐도 유연하잖아요. 글씨를 봐도. 그치? 유연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이 유연성은 판별하는 방법 간단해요. 바르게 지면에 쓰신 상태에서 발을 내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림을 제가 한번 어 골반스 그죠? 자,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 나름 그쵸? 자, 한쪽 다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세요. 그랬을 때 여기에 발에 얘를 확대해서 발에 이렇게 아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는 거야. 근데 발을 올렸는데 이렇게 아치가 생겨. 그리고 발을 뒤졌더니 아치가 또 없어져. 이거를 유연성
이제 평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돼. 이 테스트의 정식 명칭은 발 안쪽 드는 테스트가 트렌달렌버그 테스트라고 있는데, 그건 사실 여기 엉덩이 그 중둔근, 그 엉덩이 바깥쪽 근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깥쪽 근육을 테스트할 때 약한가 뭐 정상인가를 테스트할 때 트렌달렌버그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로 발바닥을 보면 이렇게 아치가 생기는지 없어지는지, 아니면 들었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평평해. 그럼 얘는 강직성이겠죠. 그렇죠? 그런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일 때, 이제 유연성 평발일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운동을 정해야 되잖아. 어쨌든 난 얘 운동으로 이런 거 조금 개선시켜주고 보강시켜주고 싶어. 그러면 근육 하나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돼. 그게 뭐냐면 바로 후경골근이라는 거예요. 후경골근. 후경골근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키포인트입니다. 평발에. 운동도 이 후경골근의 운동이 평발의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후 들어갔어, 후. 우리 내가 움직임 중에 전 다음에 후죠. 후 뭐라 했어? 안테리얼 말고 바로 포스테리어예요. 포스테리얼, 그 다음에 경골근이잖아. 티비알리스 이거예요. 포스테리얼 티비알리스, 혹은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이라고도 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스테리얼 티비알리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십시오. 그래서 요게 후경골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후경골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기 보시면은 여기 tibialis posterior라고 써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붙어서 여기에 붙었어요. 여기에 딱 그 아치 있는 부분에 딱 갖다 붙어있죠. 그래서 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아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어쨌든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아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근육이 혹시 약한가? 라고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 그 테스트 방법이 바로 MMT라는 거예요. 뭐 머슬 매뉴얼 테크닉이라고도 하고요. 머슬 매뉴얼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육의 힘 정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MMT예요. 아까는 인대를 테스트한 건 뭐였어요? 인대는 스페셜 테스트였죠. 이거는 MMT로 근육을 테스트하는 거, 근육의 힘 정도를 테스트하는 정도고요. 이거의 척도는 뭐냐면, 내가 건강한 쪽과 건강하지 않은 쪽을 비교하시면 돼요. 이 MMT는 사실 표가 있어요. 뭐 굿, 노멀,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거, 이렇게 몇 가지 쭉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그거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 어떻게 뭐 굿인지 노멀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한 쪽과 조금 더 안 좋은 쪽이 얼마큼 힘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MMT를 실시하면 되고요. MMT 방법은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우리가 엄지 발가락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보세요. 안쪽으로 모으면 자연스럽게 아치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안쪽으로 모으시면 아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경고를, 지금 이 아저씨 누구냐, 그 시계찬 아저씨 있죠? 시계찬 아저씨 손이 경고를 꽉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반대쪽에 이 근육이 작용하는 반대쪽에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줬을 때 얘가 버티지 못하고 움직이는지.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다쳐요. 막 진짜 너 죽어, 내가 이길 거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적당히 똑같이
이 정도 버티면 되겠구나 싶으면 그만하셔야 돼요. 니 죽을 거야 막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MMT라는 TBR 포스terior 테스트를 하시면 되시고, 건측과 환측에 대한, 환측의 안 좋은 쪽이에요. 건강한 쪽과 안 좋은 쪽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시면 보강 운동을 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대칭 있잖아요. 아까 제가 문제 있다고 그랬죠. 비대칭 있으면. 비대칭 있으니까 당연히 대칭적인 힘을 잃을 수 있도록 그거를 케어를 해주셔야지. 알겠죠? 필수적으로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MT 몇 개를 더 넣었어요, 제가. MMT 몇 개를 더 넣었는데, 이거는 TBS anterior. 그럼 뭐예요? 전경골근이죠. 얘는 발등을, 여기서 발등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발등 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테스트를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 테스트하면 이건 잘 나왔어요. 이 사진과 똑같이 테스트 하시면 돼. 여기 있는 사진과 여기 있는 사진과 똑같이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테스트는 잘했어요. 정말 잘한 테스트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힘이 첫 번째 테스트 했을 때랑 두 번째 테스트를 했을 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발등을 당겨 놓고 내가 발등 쪽을 잡고 내 몸 쪽으로 당길 건데 당길 때 어떤 회원님이 처음에는 발가락을 이빠이 막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있는 힘껏 발가락에 힘을 다 줘가지고 이렇게 버티더라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그거를 못 당기겠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니까. 근데 발등을 오므린 상태에서 오므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돌시플렉션 배측 굴곡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당겨보니까 못 버텨.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팔랑지, 그러니까 발가락 근육들 있잖아요. 가락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억제시킨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건축과 환축을 하실 때, 테스트를 하실 때도 솔직히 손님보다 발이 힘이 세잖아요. 여성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하실 때도 발가락의 힘을 최대한 덜 쓰게끔 해보세요. 그러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장에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요. 발가락 다 당겨봐 해서 당겨보시고 네 발가락 힘 좀 이렇게 발 좀 이렇게 오므리고 한번 당겨봐 해서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거는 키포인트로 테스트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페로니우스 머슬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비골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발의 바깥쪽에 붙은 근육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또 나왔네. 여기 롱구스 나왔죠. 이 브레비스 나왔잖아. 이 롱구스 붙은 게 뭐야? 긴 거. 장비골근. 페로니우스 롱구스 머슬. 장비골근. 브레비스. 뭐야? 다리야죠. 짧은 거. 단비골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짧고 얘는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발목 어떻게 써요? 발목을 그 포스테리얼, 티비레스 포스테리얼 이제 후경근을 할 때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했죠.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 놓는 거야.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꺾어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금반지 하나 아니 그 반지 시계 찬 아저씨 손처럼 반대적인 힘으로 그렇게 저항을 주면 돼요. 근데 얘는 사실 그렇게 센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내가 막 있는 힘껏 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손상이 필 수 있어요. 얘는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얘는 막 있는 힘껏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안쪽은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어서 힘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아저씨의 손처럼 누르는데 버티고 있는데 내가 있는 힘껏 특히 남성분들이 여성분들 할 때 있는 힘껏 누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못하면 그 ATFL이나 그런 쪽에 부분으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꼭 명심하십시오. 자, 요게 지금 운동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 전 여기 있을게요. 이게 운동해야 되는 방법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평발이 있잖아요. 평발 운동. 그 운동을 할 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치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통 제가 이걸 운동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첫 번째는 그냥 깔창을 조금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난 운동을 조금, 보강 운동을 해보고 싶다. 할 때는, 혼자 할 때는, 밴드로 저렇게 옆에 묶어서, 한 발씩 할 때는, 묶어서 하시면 되고, 이쪽 바깥쪽으로 묶으셔야 돼요. 자, 두 가지의 운동 중에 둘 다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메타타살, 발이 있어, 발. 발 보면은, 이 커서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있죠? 보시면 여기 발등 있잖아요. 발등. 발등 쪽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발등 쪽. 발등 쪽을 바닥으로 다 눌러주셔야 돼. 발등이 위로 이렇게 들리면 안 돼. 발가락도 마찬가지. 이 5개의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다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여기도 다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 누른 게 위로 뜨지 않은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아주시는 거야.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다시. 저 좀 크게 나올게요. 자, 발이 그림이, 자, 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모두 다 바닥으로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안쪽으로 그대로 모아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아치가 더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힘도 더 가고. 그래서 회원들을 지도해 주실 때, 내 손으로 안쪽, 이 발등 쪽 있잖아요. 여기랑 발가락 쪽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누르신 상태에서 계속 바닥으로 누르세요. 전체적으로 누르세요. 하신 상태에서 안쪽으로 같이 모으세요. 이렇게 해서 모아주시면 돼요.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양쪽으로 하실 때는 또 중요한 게, 이 무릎 쪽에 무엇인가를 받치는 게 중요해요. 무릎 쪽을 그냥 두시면 무릎이 X자로 꺾여서, 그러니까 무릎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제대로 된 운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쪽에 폼롤러를 하나 받치던, 아니면 자그마한 공을 받치던, 아니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받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본인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은 손을 그냥 무릎에 이렇게 받쳐서 안으로 이렇게 받치셔도 돼요. 받쳐서 안으로 무릎이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이거 되게 많죠. 족저근막염은 솔직히 족저근막염은 뭐 평발 있으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어, 뭐 그냥 평발 없으신 분들도 생기고, 뭐 오래 장시간 서 있거나 장시간 걸으시는 분들도 생기고, 발바닥에 이제 불편함이 나타나는 걸 족저근막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보이세요? 여기 플랜타 패실리티스라는 게 써 있죠. 여기 보시면 TIS 있죠. 보여요? 이 TIS? 이 TIS, 몰라, 앞에 뭔지 몰라. 샬라 TIS가 딱 있어. 이거는 뭐 염증 있네? 근데 그림 보니까 발바닥이네? 발바닥에 염증 있는 거구나 라고 대충 아시면 돼요. 그림만 보더라도.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TIS가 뒤에 있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쉽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 그 족저근막염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발을 편하게 두신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그러니까 바닥에 대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때 불편함이 증가하지 않는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기전이냐면 윈드리스 이펙트라는 기전으로 이용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이 윈드리스 이펙트라는 기전이 발바닥에 약간 도르래적인 움직임으로 아치를 형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 기전이에요. 근데 어렵다고. 그냥 엄지발가락만 위로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내 손으로 들어줬을 때 발바닥 쪽이 조금 더 불편함이 발생하는지 안 생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체크해 보는 거고,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 윈드에스 이펙트 기전이 이런 기전이에요. 지금 나오죠?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들어줬을 때, 이렇게 그쪽 안쪽에 여러 가지의 힘이, 텐션이 증가하면서 뒤쪽이, 죽적 감각이 있는 쪽이 불편함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엄지발가락 들은 걸로, 예측 가능하다.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족저근막염은 사실, 발생하신 분들은 보통 신발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신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신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많이 서 있거나 발바닥에 변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뭐예요? 발바닥에 공 놓고 이렇게 문지를 하잖아요, 위아래로. 거기를 조금 더 느슨하고 유연하게 만들고 불편함이 조금 감소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시켜요. 지금 이 그림과 나온 것과 같이 우선 바닥을 문질러서 조금 유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그림 자체가 비복근 스트레칭이에요. 무릎을 완전히 피셔야 돼요. 완전히 피신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가자미근. 비복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복근은 GCN이라고 그러고 가자미근은 솔레우스라고 해요. 이게 다 하나로 합쳐서 장단지근이라고 하잖아. 그쵸? 칼프라고 하죠. 칼프. 장단지에 게스트롱네미우스라는 비복근이 있고 솔레우스라는 가자미근이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어. 굉장히 얇게 선처럼 이렇게 해서 뒤에 얘랑 같이 붙는 거. 이게 족척근이라는 게 있어요. 플랜타리스인가? 플랜타 이거 맞나? 근데 족척근이라는 게 있는데 족척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어, 하나의 건으로 구성되는 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쵸? 아킬레스건이 이 족척근과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합쳐진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 비복근을 먼저 풀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똑같이 풀어주셔야 이 가자미근이 풀립니다. 처음에 비복근을 풀 때는 완전히 무릎을 펴고 다음에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회원님께 자주 하라고 저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무지외반증이란 거. 지금 이 무지외반증은 사실 남성분들 있으신 분들 물론 있겠죠. 남성분들이 없으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확률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 앞이 좁은 신발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하이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운동화를 작은 거 신어야 이쁘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의 크기보다 앞이 좁은 신발을 되게 많이 신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지 외반의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무지 외반은 어떤 운동에 대한 솔루션보다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정기가 있어요. 교정기. 그래서 많이 진행이 안 됐어. 근데 진행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교정기로 조금 교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뼈의 형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M이라고 써 있죠. 얘가 메디알 중심 쪽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내 몸을 가운데로 뒀을 때, 내 몸을 가운데로 잘랐을 때 이 안쪽으로 가까운 걸 메디알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고 이 엄지 발가락 쪽이 바깥쪽으로 빠진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여러 가지 이렇게 팽창하고 점점 더 당겨져요. 안 좋게 당겨집니다. 그럼 점점 더 진행이
빨리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불편함이 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M 써 있는 데 있죠. 여기에 어떤 발 쪽이 있거나 되게 많이 뻘개지거나 이쪽이 항상 아파. 이게 항상 아프신 분들이나 이쪽 발가락 쪽도 불편함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신 분들은 보통 수술적인 요법을 많이 해요. 수술을 하셔서 거기를 조금 깎아내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래도 조금 더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신발부터 바꾸십시오. 좀 더 편안한 신발로 내가 발이 막 안에서 논다는 신발이 아니에요. 그냥 내 발 사이즈에 맞춰서 조금 편안한 신발로 그렇게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는 게 좋고 다음으로는 음, 교정기를 한번 가셔서 어, 해보십시오. 교정기를 해보시면 아마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질 확률이 있는데 교정기는 사실 그냥 병원 가셔서 조금 그거를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무지외반증인지 보시고 나서 내가 얼마큼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행된 상태에 따라서 교정기를 하면서 조금 더 거기에 맞는 좁은 신발 안 신고 넓은 신발을 써주면서 계속 케어를 해줄 건지 스트레칭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보크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솔레어스 스트레칭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걸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볼 건지 아니면 난 지금 발이 너무 불편해 신발 조금만 신어도 발의 안쪽이 좀 아프거나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내려주시는 방안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왜냐면 벌써 불편함이 있으시다는 얘기는요 어, 점점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아픈 부분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무조건 병원을 저는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테이핑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 테이핑은 사실 어, 제가 직접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옛날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그 영상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고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테이핑은 안정화 테이핑이에요. 내 발목을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발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테이핑 방법이고 여기서 사용하는 테이핑은 C테이프와 키네지오 음, C테이프과 키네지오 테이프인데 잠시만요. 이 C테이프과 키네지오 테이프는 뭐냐면 이 C테이프는 탄성이 없어요. 그냥 하얀색 테이프 보셨죠? 탄성이 없는 테이프예요. 그리고 이 키네지오는 늘어나는 살색 테이프 아시죠? 대부분 이 테이핑으로 많이 아시죠? 이 키네지오 테이핑은 살색 테이핑을 얘기하고 탄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자유롭다. 고로 얘는 테이핑이 쉽다. 고요. 이 C테이프는 고정적인 역할을 해요. 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꺾어서 붙이게 되면 다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C테이프는 고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용이 되고 이 키네지오는 서포팅, 내가 움직임에 있어서 서포팅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스포츠 현장 선수들을 관리할 때 시합을 나가잖아요. 선수들이 테이핑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섞습니다. 이거 C테이프과 키네지오 테이프를 같이 써요. 같이 써서 C테이프는 내가 축을 잡을 때 그리고 이 키네지오는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테이핑을 해줍니다. 테이핑 영상 잠깐 보실게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거라 잠깐만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잠깐 제가 사라져야겠죠? 잠깐 사라질게요.
자, 보이시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몇 개 짧은 거 3장 정도, 그 다음에 긴 거 3장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축을 먼저 잡는데 어, 축을 먼저 잡을게요. 축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늘어나듯이 늘려주듯이 종고를 감싸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하시냐면 C테이프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테이프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지금 이 영상 자체가 조금 버벅이거나 끊기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핑은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링크를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끊기니까. 자, 우선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초보 단계부터 현장에 얼마큼 많이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요. 이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 이런 걸 가리킬 때 조금 더 쉬워야 되지 않을까요? 쉬워야 하는데 너무 어렵게 다가가고 너무 어렵게 공부해서 그거를 너무 어렵게 대입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간단히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초보자이신 분들, 현장 적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강의가 관절별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뒤에 현장 적용이라는 예시를 몇 개 더 있어요. 그거는 다음번 강의를 할 때 조금 더 적용을 해서 한번 그걸 먼저 현장 적용을 한 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다음번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 제가 앞으로 할 강의들은 조금 더 발전된 모습들이 많을 테니 그거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